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하고 해외 이주 생활비를 지원한 것, 이 모두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사위의 월급을 대통령의 뇌물로 보는 것은 봉이 김선달 뺨치는 억지 논리며 정치 기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냐 정치 보복이냐,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40일 전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찻사발 축제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핫 이슈가 돼서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자,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자,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즉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원 합의체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대법원이 이틀 전에 밝혔는데요. 오늘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대법원의 심판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률입니다. 네. 그 법률에서 이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른바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 법률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이제 그중에 법원 행정처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관은 전원 합의체에서 관례적으로 빠집니다. 네. 결국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3명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노태혁 대법관도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원장 겸직하고 있어서 회피를 해서 스스로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번 판결은 12명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실무상 통상은 이제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소부라고 칭하죠. 소부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전원 합의체는 실무상 예외적으로 열리는 재판인 것인데요. 예.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는 경우는 딱 요건이 법원 조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네. 한편 명령, 즉 대통령 등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 여부 판단할 때는 이제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 그렇죠. 밑에 있는 명령 규칙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렇죠. 전원 합의체에서 한다. 전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명령 또는 규칙이 아까는 제가 헌법이라 그랬는데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까지 다 모여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실제로 판결이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성공 보수도 예전에는 뭐 이렇다 그러다가 이번엔 또 변경되고 또 왔다 갔다 이런 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판례 변경할 때 대법원 전원판 그 합의제에서 한다는 거고요. 예.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법적 규정이 뭐라 되어 있는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의 경우에는 네 번째 경우, 즉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제 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기로 한 걸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법적 규정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인 한편 1심과 2심이 법리 판단이 정면으로 다른 경우에 해당해서 예.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서 적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소부에서 그러니까 4명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워낙 좀 중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 12명이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 좀 말씀 주시죠. 이게 뭐 사실 사건의 중요도나 신속성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미 이제 그 선례가 있습니다. 예. 다른 재판 다 미루고 막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고 막 하루 종일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이번 재판은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제 의견이고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런 점도 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천천히 하라고, 그때는 빨리 하고 이번에는 천천히 하라고 하나 이거죠. 두 번째,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대법원에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번의 경우가 예. 또는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죠. 그 어느 경우에나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이런 중대성상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판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점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수긍할 것 같아요. 이 점은. 예.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전 말씀 주셨듯이 대법원이 지난 22일에 소부에 배당했다가 바로 당일 전원 합의체 해부를 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예. 또한 오늘이죠. 이틀 뒤인 오늘 바로 또 속행기를 진행하면서 심리를 했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소부의 경우에는 월 2번 정도 심리를 열고 전원 합의체는 월 1번 정도 심리를 여는 것에 비하면은 매우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 심리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매우 신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좀 너무 신속해 가다 보면 좀 적정한 재판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중대한 사건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 사견은 아까처럼 둘 다 아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나 이재명 의원 사건, 전 대표 사건도 동일한 정도로 신속하고 신중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을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예. 되도록이면. 한편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언제 대법원 선고가 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 즉 633 원칙의 준수를 매번 천명해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선거 사건의 경우는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3심에서 3개월, 그래서 633 원칙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야 하니까 이재명 전 대표 의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기한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또 하나 포인트가 대통령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인 5월 11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과연 대법원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때 다른 사건을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신속 선고를 위해서 심리를 빨리 했거든요. 예. 대법원도 제가 보기에는 심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건부터 우선적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3일 동안 2번이나 심리기일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서 한참 얘기 나오는 게 5월 11일 이제 등록 이후에 만약에 이런 선고가 난다면은 또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렇죠. 글쎄요.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나 빨리 나는 게 그러니까 3월 26일이었잖아요. 아까 2심이.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건가 물리적으로. 이게 좀 굉장히 좀 의아해서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이 전례가 없는 경우긴 합니다. 예. 근데 요즘 법조계에서 전례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 헌정상 굉장히 특이한 경우 계속 발생하고 예.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정사상 막 이렇게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출마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뭐 대통령이 탄핵이 뭐 개헌권 행사에 탄핵 이런 경우도 없어. 지금 그 분야가 사실 명확히 규명이 안 되고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법 쪽에도 고민이 많은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또 파기 자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또 핫 이슈인데요. 예. 이게 대법원은 통상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을 때에 스스로 종국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일단 파기는 하고 다시 심판해라고 항소심을 돌려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파기, 환송이라고 해서 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기, 이거는 환송하였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기속돼서 거기서 판결해서 하는 건데요. 예. 파기 자판입니다. 파기 재판이 아니고 파기 자판이라고 자판. 하는데요. 예. 항소심 재판을 파기한다. 요까지는 똑같은데 네. 대법원이 그걸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해서 종결을 한다고 해서 자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등법원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린 거죠.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좀 전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파기 환송이 거의 통상적이고 파기 자판은 오히려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패널들께서 이제 이번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은 파기 자판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명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그 규정에는 상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 재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좀 살펴보면요, 좀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법리 공방이 오간 점이 있고 증인신문도 뭐 원하는 만큼 다 받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좀 예. 특별한 점인데요. 그래서 만일 대법원이 파기할 경우에는 그런 1, 2심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진 점 등등을 파악하고 좀 감안하고 또 이 사건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만약 파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자판을 해서 신속히 결론을 낼 가능성도 타 사건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나라는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안영진 변호사는 파기 자판. 그래서 2심에서 무죄로 났던 게 최종심에서 유죄로 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는 유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2심에서요. 2심에서 네. 만약에 유죄가 났더라면 네네. 그거를 유죄를 이 파기 자판을 해서 무죄로 하는 건 가능한데 네.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로 하기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왜냐? 2심에서 형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무죄이기 때문에 뭐 형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를 한다? 양형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그거는 네. 법에 대한 오해이고 분명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예. 법리 오해 등에 대해서 항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유죄 취지로 파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 점에 그래요? 대해서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예.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논란이 있으면 논란이 또 얘기되는 이거는 예.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쟁적인 거고 검사가 항소해서 무죄의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된 경우는 신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 1, 사건의 2심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요, 뭐 네네. 증거 심리라든지 뭐 네. 뭐 신문도 충분히 하고 뭐 증인도 네. 불러서 하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그런 절차를 하기도 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다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증거나 증인을 불러서 한다는 게 예. 굉장히 또 촉박한 시간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무죄를 유죄로 선고를 할 수 있냐? 양형을 할 수 있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좀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일단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그 항소심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예. 인정보다는 법률 적용이 맞느냐를 예.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인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좀 항소심과는 다른 측면이죠. 기본적 구조가 법률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네.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법리적 그렇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따지기 때문에 네. 2심에서 무죄가 난 걸 최종심에서 유죄로 하기는 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좀 여쭤본 거고요.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항소심에서 이 무죄가 난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뭐 다수라기보다는 상당수에서 오히려 이례적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은 뭐 정당을 떠나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렇다고 그럼요. 봅니다. 이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이번 전원 합의체 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뭐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또 신속성을 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온나라의 관심이 대법관 12명의 판단에 사실 가 있는 만큼 가든 부든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예. 다만 저번 헌법재판 때 여든 야를 떠나서 정치권들이 막 세력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거나 법관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럼요. 해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습 절대로 안 봤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백점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가 5월 첫 번째 주말에 시작합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문경 찻사발 축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김선식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선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식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네. 자, 올해 문경 찻사발 축제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축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년 4월 말에 이제 축제를 시작했던 기존 축제와 달리 이번 축제 일정은 황금연휴에 맞춰져 조금 미뤄진 5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되거든요. 네. 특히 올해는 이제 중부 내륙 고속철도인 KTX 문경역 개통, 그리고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화로 새롭게 더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축제장을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기 버스비가 공짜니까요. 그래서 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도자기 축제의 정체성을 좀 살리고 일상의 생활자기 대중화를 목표로 하여 저희가 이제 다양한 도자기 라인업과 시연, 전시와 체험, 그리고 특색 있는 부대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가득 채울 계획입니다. 예. 또한 작가의 프로필과 축제장의 안내 지도가 표시된 키오스크, 안내판이죠. 전자 안내판. 예. 그리고 주무대를 중심으로 전시 판매 쉼터, 먹거리까지 이어지는 로드웨이 등을 도입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5월 3일부터네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네, 3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축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나 또 새로운 시도는 어떤 게 있을지, 또 관람객이 특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올해 축제의 가장 메인은 작년부터 시작된 커피 사발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획 도자기 이벤트를 마련했죠. 이번 축제에는 작가들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환 형태의 작그릇이 우려 나눔이라는 문경만의 도자기의 특성이 있는 우려 나눔이 이 별칭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요장별로 다양하게 이제 가격대를 조금 파괴를 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고, 또한 우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대망의 축제 첫날인 개막식에는요. 문경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 지금 현재 홍보대사입니다. 웅산, 박군, 연기, 주미, 윤윤서가 이제 전부 우리 문경 홍보대사거든요. 아, 그래요? 출연하여 축제 시작을 알리며 이제 우리 관람객들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하게 되죠. 예. 또 문경 세조 오픈세트장 안에 있는 광화문 주무대에서는 최근 현역가왕 2 우승을 차지한 박서신이 폐막식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마 축제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아주 풍성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경 찻사발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잘 버무린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 주목할 만한 전통 도예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년 진행해오던 문경 도예 작가들의 시연 행사, 그리고 올해는 기존의 작고 일방적인 무대 시연에서 조금 더 나가서 MC와 얘기도 하고 재밌는 또 이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작가들의 개성과 역량을 광화문 주무대에서 사기장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으로 열리고요. 또 외국 작가 초청을 통해서 자사오의 도시 이싱, 그리고 중국 도자기 최고의 도시인 경덕진시에서 최고의 그 대사급 작가들의 시연도 함께 준비돼서 관람객들에게 이제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고, 또한 국제교류전, 도예명장 특별전, 또 찻사발 공모대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저희 기획 전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람객들이 직접 또 도자기 물레 성형을 체험할 수 있는 찻사발 빚기, 찻사발을 이용한 달의 체험, 또 제일 중요한 제일 큰 대회죠. 전국 발물레 경진대회, 달의 시연 행사 등이 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루 갖고 다 못 보겠는데요, 이 정도면. 3일을 보시면 잠깐 볼 수 있고요. 하루가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근데 또 연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축제의 기획 찻그릇이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우려 나눔이가 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요? 이제 우려 나눔이라고 저희 작가들이 공모를 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한 10표 정도, 15표 정도 얻어서 예. 아주 그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뚜껑 있는 사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개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맞게 또 문경에 맞게 우려나눔이라는 작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기획 작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찻잎을 우려서 나누어 준다. 우려서 나누어 준다. 우려서 그렇죠. 갖고 우려서 있고요. 나누어 준다. 네, 그리고 이 우려 나눔이 가지고는 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고급 음식을 담아도 되고요. 고급 디저트 그리고 차 모든 걸 다 해도 다 어울리는 우려 나눔이를 만나볼 수 있죠. 네, 그 밖에도 32개 요장 전통 장작 가마만 운영하고 있는 실속 있는 요장들의 가격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주문이 열고 오셔가지고 주문이 많이 좀 열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최근 축제 트렌드가 체험과 역할이라고 하는데 뭐 야외 방탈출이라든지 요장 투어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축제 트렌드가 체험과 이제 역할 부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제 패스권, 원픽 패스권에 15,000원에 하는 요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야외 방탈출과 요장 투어가 또 새롭게 추가됐죠. 먼저 야외 방탈출이라는 것은 축제장의 주요 장소를 방문해요. 찻사발 테마가 이제 접목된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여된 미션, 그리고 퀴즈를 맞추어 가는 가족 연인 단임, 가족과 연인,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요장 투어는 이제 패스권 지도상에 표시된 도예 요장을 일정 수 이상 방문해 도장만 받아오면 저희가 또 소정의 또 기념품을 드리고 그리고 야외 방탈출과 요장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미션을 완료하면 저희들이 그 혼을 빚어서 만든 아름다운 찻잔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패스권을 구입하시면 문경 사랑 상품권 1,000원도 그냥 지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문경 내에 다양한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콘텐츠를 추가로 즐길 수 있으니 진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축제 패스권이라는 거 이게 15,000원이라고 하셨죠. 이거 한 장만 구입하면은 이제 웬만한 건 다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군요. 프리 패스권이죠. 프리 패스권 다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EBS 이벤저스, 오징어 게임, 캠크닉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뭐 요즘 그 어린애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맞게 저희가 그 아주 머리를 맞대고 더더군다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EBS 이벤저스 특집 공연 그리고 가족 참여형 게임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또 친환경 캠크닉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했고요. 우선 이벤저스 공연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EBS 대표 캐릭터들이 다 나오죠. 멋진 쇼와 함께 이제 신나는 놀이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캠핑과 피크닉을 합친 말이 지금 캠크닉입니다. 캠크닉. 그래서 가족 단위로 관람객들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또 세제에 이제 얼마나 그 풍경이 좋아요, 그죠? 세제의 고즈넉한 날씨, 또 함께 오픈 라디오, 그리고 버스킹 공연 등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우리 정호의 희망곡 프로그램 현장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또 항상 또 도와주셔서 열심히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인데 영감을 받아서 전통 놀이와 이제 접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족 오락 공간을 축제장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중 축제로 그 찻사발 모형으로 만든 달고나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또 선물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버이날 기념해서 저희가 어버이님들 소외되시는 혹시 또 그럴까봐 저희가 폴라로이드 가족 사진 이벤트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제 저희가 구성원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아주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요? 전통 발물려와 망댕이 가마, 장작 가마죠. 사용하는 우리 문경은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는 찻사발 축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지만 문경 찻사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작가들이 늘 변신하고 도약하려고 늘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일찍부터 준비한 시작해 우리가 우려 나눔이 또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 그리고 볼거리를 확대하여 전 세계적인 축제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 5월 연휴를 맞아서 세제의 얼마나 따뜻합니까 날씨가 봄 날씨와 새롭게
또 아름답게 저희가 또 돌아온 2025년 문경 찻사발 축제를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도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문경 감사합니다. 찻사발 축제 성황리 잘 끝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김선식 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우선 네. 지난주 의원님께서 산불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 네.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상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 여부하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보상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실제 소요 비용에 반영해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고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는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 재난안전특별법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은 실제로 사회 재난일 경우에 전통 사찰이나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 사찰, 중소기업, 그다음에 교회, 종교기관 이런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생산, 영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경우에 이런 것을 복구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에 좀 관심을 두고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나 임시주거시설 지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에 따개비 마을이 전소됐는데요. 여기는 모두가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지원이나 보상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을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거리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크게 봐서 4가지 담고 있는데, 저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왜 속속 모듈러 주택이나 컨테이너 주택 이런 걸 이제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미 입주한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년에서 길게 2년까지 사실 수 있고 그렇게 나오던데, 이거를 좀 이분들에게 조금 더 오랫동안 또 사실 수 있게 10년이든 이렇게 15년이든 일단 좀 가정이 집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다른 일도 농사도 짓고 할 텐데, 근데 1, 2년 있다가 글쎄요, 지금 주택 복구비로 3, 4천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또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새롭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집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8평, 9평 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한두 분 이렇게 사시기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오랫동안 좀 사실 수 있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 점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시로 지급되는 그 주거 공간의 경우 이분들이 사시다가 요게 이제 보통 법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1년 내지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주거 공간으로 쓰다가 예.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에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그 매입비가 또 예.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그 매입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으로 그래서- 다 이게 해결이 되기가 네, 좀 그래서 힘들지 요거 않을까. 부분은 예. 저희 울진 산불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도 그 모듈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 이제 대부분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네. 새롭게 또 뭐 집을 짓고 또 뭐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민의힘의 그렇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산불 특별법 대표 발의했잖아요. 네, 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합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피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보상이나 그러니까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에 박형수 의원님 하는 지난번에 경상북도가 예. 저희 그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위에다가 제안을 한 게 있었거든요. 예. 제안한 특별법의 내용들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과 재난 인프라 확충에 조금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산불로 이미 폐허가 된 상태에 다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곳을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도시 재생, 뭐 관광단지 개발, 뭐 인공지능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뭐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 네, 이런 사업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좀 있군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의원님 특별법이든 박형수 의원 특별법이든 저는 좀 하루라도 빨리 좀 국회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피해자들에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대선 이후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럼 너무 늦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걸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민주당 계획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다시 본회의가 한번 열리기 때문에 그때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 그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오늘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에서 전체 13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까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위에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후에 지원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챙길 계획이어서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대선 전에는 좀 힘들까요? 5월 중에는 이 통과가? 저희 그 5월 중에 만약에 본회의가 있다면 그때 뭐 이걸 원포인트로라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좀 가능하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맞습니다. 아유, 예. 그나저나 오늘 오늘 오전에 있었죠.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또 시정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의원님. 네. 네. 그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우리 또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 진보 정당들 그 반응은 어땠는지 뭐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시정 연설을 한 거잖아요. 예. 추경안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굳이 최근 한덕수 대행의 모습을 보면 탄핵을 유발하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여러 정치적인 행보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그런 의도에 말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듣자. 뭐 정 찾기 힘들면 뭐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 당 의원들은 오늘 조금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반면에 다 시정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추경안이 이렇게 그 올라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지난 대정부 질의나 이런 거 할 때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착각하는 행동을 하면서 발언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회가 불렀을 때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안 왜 나왔죠. 무슨 네. 행보, 대권 행보 같은 걸 했잖아요. 저 맞습니다. 울산도 가고 광주도 네, 가고. 울산 갔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한대행은 대행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잖아요. 파면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파면된 상태에서 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 의원들 원내대표하고 뭐 다 쫓아나와서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장의 그 발언이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바인데 굳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길을 쓰고 나서서 항의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호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그래서 좀 그런 면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가끔 국민의힘을 보면 집행부의 행정부의 뭐 하급 직원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의 품위에는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뭐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참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주 네. 뭐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대행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대행은 이거 좀 확실해라 그런 말. 네, 그리고 네, 그 왜 꼭 나와야 될 대정부 질문은 안 나오고 79년 이후 무려 49년 만에 처음으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그 49년 만에 시정연설로 또 나오고 그래서 또 지적을 했던 그런 오늘 모습이었고요. 자, 최근에 보면 관세 협상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이분이 이제 대행 대통령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본인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좀 많이 접합니다.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덕수 대행이 뭐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다 알겠죠.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다 알면서 어떡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란이 묻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발악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이 행동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해주는 논의 그룹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회부를 하고 바로 심리까지 했고 그리고 이틀 만에 오늘 또 심리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두 번이나 했어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자,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왜 이러는 걸까? 그 의도는 뭘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걸 두고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판례를 정립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굳이 이러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대선 전국에 평의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사법기관을 통해서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의 석방력, 구속 취소 문제도 있었고, 예. 헌재가 평의는 계속했는데 끝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 결론을 내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쳤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파기환송하거나, 예. 파기 자판하거나, 예. 아니면 기각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예. 근데 파기환송을 한다면은 무죄에서 무죄 사유가 없고 이게 유죄다라는 걸로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법원이라고 하면 최후의 그러니까 인권을 지켜내는 보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있어도 무죄였던 것을 다시 유죄로 판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법원으로 넘어와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차피 대선 끝나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어차피 대선 끝나고 해요. 아니면 파기자판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형까지 때릴 것이냐.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기각을 하는 경우인데 기각을 할 거면 또 이렇게 서둘러서 계속 심리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대법원이 지금 이 시기에 전원합의체 해부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심리를 이렇게 빠르게 해나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과연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대법원의 이런 행보는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 시작하고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발표가 돼서 지금은 명백하게 대선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40일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은 정치의 시간, 국민들이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국민들의 시간에 왜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국민들의 이 민주적으로 열려있는 이 공간에 국민들의 판단을 본인들의 사법적인 기준으로 흔들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니 대법원은 빠져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지금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검찰이. 네. 끝내 기소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뇌물이 되나요? 뇌물죄가? 검찰은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위가 취업을 했고 거기서 월급을 받았고 일을 그 했고 실제로. 예. 그게 뇌물죄로 본다는 거 아닌가요? 그거 취업을 안 했으면은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용돈을 보내줬을 것이다. 용돈을 줬어야 되는 건데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줘서 그게 뇌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검찰이 끝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뒤통수 치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거 굉장히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검찰 시각이 그렇다 하다면 모든 사건을 다 공평하게 그런 잣대로 봐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너무 여기까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